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은 흑수저. 흑수저들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차곡차곡 넣고 지난 20년간 연 한 6% 정도 수익이에요. 6% 수익이면 여러분 12년마다 더블이에요. 꾸준하게 연 6%요? 네.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너무 좋은 전략이죠. 이 정도를 모은다면 거의 노후 문제는 없어요. 돈의 역사로 또 우리 돌아오신 우리 또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코드리님 반가워요. 요즘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은퇴 후에도 오히려 다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올해 최고의 수준으로 늘어났다라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뭐 자기 개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간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은퇴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국민연금을 좀 받는다고 치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6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팩트로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70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용돈연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 받아서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40% 정도가 부부 합산 소득 150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으로 빈곤 가구라고 부르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300대거든요. 중간값이. 근데 그거 절반을 밑돌면 빈곤 가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 또는 해방 세대가 노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결국 자기가 나이 들어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일단 모르셨던 것 같고 기대 수명이 80살이 될 줄은 몰랐던 거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 은퇴하는 자이든 타이든 나오는 평균 연령이 얼마냐면 49세예요. 원래 정년 보통 한 62세 막 그건 이러지 이제 않나요? 공무원 공사 이야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최소한 50세 전후까지 한 4억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왜 4억이면 그래도 괜찮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치고 왜냐면 인플레가 있으니까 100만 원 받는다 치면 한 100만 원 더 있으면 되잖아요. 빈곤 가구보다 좀 더 잘 살면 되지 뭐 아껴서 살면 되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인데 한 4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좀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에 잘 위탁을 하면 최소 3에서 한 8%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면 대략 4억 정도 되는 돈이면 거기에 대해서 4, 8이 30이 하면 3,200만 원이니까 이건 되게 큰 돈이고 또 어떤 해는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한 3% 하면 1,200만 원. 딱 맞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 4억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이 4억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주거비가 주거비. 지금 주거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월세를 낸다 그러면 생활비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지방에 단독주택 자기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은 한 4억 정도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도시 지역 특히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 6억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뭐 누가 빌라에 전세 누가 살아요?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 월세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억 정도. 근데 한 6억 정도면 넉넉한 돈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인플레. 맞아요. 특히 주거비 인플레. 그렇죠. 월세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유럽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한 달 살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이잖아요. 돈을 모은 맞아요.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형 박물관 근처에서 이제 한 달 살아봤어요. 근데 대략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 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를 묵는 거나 달리 임대를 그런 데서 제가 묵었던 방 같은 데서 이렇게 하려면 월 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 비용이 대략 파리 같은 경우는 한 400 들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주거비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제일 걱정이 사실 우리나라 뭐 외식비 내가 그렇게 뭐 외식비가 정말 많이 올랐냐 그렇게 하면 사실 요새 좀 올랐지 그 몇 년 못 올랐잖아요. 그죠? 가격 파괴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인출하는 돈보다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한 8억 정도면 굉장히 넉넉한 돈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생활 주거비 및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8억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3명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0만 등 정도 되는 집이 순자산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예, 2억이 안 돼요. 좀. 2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목표예요. 10억 넘으면요, 상위 10%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상위 20% 되자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의 기준만 물어볼 때 요새는 10억이면 부자도 아니다. 한 50억, 100억 원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다 거짓부렁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게 작년 통계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주가도 3월 통계로 다 내는데 3월에 주가도 빠져있고 집값도 빠져있는 상태로 나왔으니까 커트라인이 더 내려갔을 거예요, 올해. 이게 지금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위 1% 부자들의 평균은 한 60억 그러지만 커트라인은 27억 8억이에요. 상위 10% 부자 커트라인도 10억이 안 돼요. 20%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절반 5억, 6억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순자산은 2억 정도 전후도 안 되고요. 그 말을 집값 거꾸로 포함한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이거 대출은 빼고 그 순자산으로. 밑에 있는 2억 밑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시거나 전세 보증금이죠. 그리고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당수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순자산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뼈 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10억, 20억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로또밖에 없어요. 아니면 로또성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패가망신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로또 사면 누가 제일 좋아요? 로또 판매상이 제일 좋지. 뭐 어디 뭐 로또 명당 거의 많이 사서 된 거지. 그게 뭐 다 확률 게임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한 명 부자 만들어주는 게 로또잖아요. 그거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맨날 테마주 고점에 정말 잘 팔 자신 있어요? 또 내가 샀던 테마가 지금이 설거지 타이밍이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매집 타이밍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생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인플레이션까지 주거비 인플레이션까지 합쳤을 때 8억 정도는 있어야지 좀 여유 있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자녀에게 은수저 정도는 되는 거죠. 결혼할 때 전세자금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러면 은수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은 흑수저. 2억 이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노후까지 그 생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2억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한 6억이나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나 노후까지는 문제 없는데 자녀들 도움은 못 주죠. 그거 넘어가면 은수저, 그리고 30억 넘어가면 이제 금수저죠. 왜냐하면 상속과 증여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흑수저고요. 절반이 흑수저고, 그 다음은 동수저도 한 30%, 20% 정도가 은수저 정도 되고, 상위 10%도 안 되겠죠. 그 위에 사람들인데 모두 10%, 1%만 보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재테크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죠.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테마만 하고 세력이 매집했다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은 빨라지고 그리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노후의 기간이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노후 대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일반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월 한 300만 원 버는 그게 딱 중간값이죠. 그렇죠. 30대 직장인이 그 8억을 모은다는 게 50 전에 8억을 모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 하세요. 저축액을 두 명이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 근데 뭐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자녀들 때문에 그러면 100. 예를 들어서 150. 뭐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양육하기 전에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 승부잖아요. 우리 다 애케어분 집들은 네. 다 알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아기 돌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요새 한국 그래도 도시 지역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옛날이랑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맡겨둘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40초에 자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최대한 맞벌이 하고 저축을 해서 월 300, 200이든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를 모으고 10년을 이제 운용을 하는데 제가 가장 이런 부부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반반 투자법. 반반 투자? 그러니까 2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은 한국 주식, 100만 원은 미국 국채 사는 거예요. 이걸 왜 사야 되냐면 한국 경제가 망할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뭐 무슨 위기, 뭐 퍼펙트 스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위기 온다고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책이 왜 잘 팔리냐면 진짜 몇 년마다 위기가 오는데 그 사람이 예고한 대로 안 올 뿐이지 오긴 온단 말이에요.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온 원인도 정확하지 않지만 오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관론자가 잘 돼요. 저도 비관론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낙관론자일까? 아무튼 간에 비관론자들이 잘 돼요.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금융기관 부도난다가 아니라 자산가격이 반토막 난다. 네. 그런 시기가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왜?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시기 때. 그렇죠. 그때 1,300원.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1,450원. 지금도 1,300원. 환율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오늘 달러를 들고 있으면 어때요?
자, 5대5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모으면 우리가 2,400인데 달러가 환율이 급등해서 3,000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 기분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3,000만 원 됐으면 달러에서 번 돈을 좀 팔아서 그때 주식시장이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을 저가해서 작년 이맘때 저가 매수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벌써 20% 30% 났지. 종목 잘 골랐다면 몇 배 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걸 그때 왜 못 사냐면 그때 우리가 다 오링해가 돈이 없거든. 근데 그때 달러를 들고 있었으면 환율이 1,100원, 1,200원일 때 계속 미국채를 사놨는데 환율 1,400원 가면 20% 나. 20% 차익 실현해서 그걸로 한국 주식 저가로 오만전자도 사고 뭐 그렇게 사면 지금 다 20% 30% 쉽게 나잖아요. 그러면 환차익 실현해서 저가로 한국 주식을 사면서 물 탔으니까 돈을 얼마나 양쪽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이게 반반 전략이에요. 이 반반 전략은 지난 20년간 연 한 6% 정도 수익이 났어. 6% 수익이면 여러분 12년마다 더블이에요. 원금이 12년마다 연 더블. 6%, 그러니까 꾸준하게 연 6%요? 예. 이게 8%도 나고 4%도 나서 연 6%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 2천 정도, 그러니까 연 2천 정도씩 꾸준히 모아나간다. 2,400원, 연 2천. 그러면 모은 원금은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모은 돈이 누적되고 초기에 투자됐던 돈은 계속 지금 하니까 12년 정도면 2배 난다 그랬습니다만 한 3억 이상은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학교 들어가고 아마 그때쯤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사회가 아직은 애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 다니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외벌이로 돌고 대신 남편은 300 벌던 게 400 벌었다라고 해서 저축액이 한 이제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쳐도 그래도 10년이면 1억 2천. 그럼 1억 2천에 아까 했던 투자됐던 돈 3억에 이게 또 3억이 또 2배가 나잖아요. 왜? 복리잖아. 그 전에 있던 모은 3억이 2배가 나잖아요. 그러면 6억은 쉽죠. 그러니까 원금은 건들지 않고 계속 불리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학비 이런 걸 월 100만 원씩 쓴다 쳐도 100만 원 저축은 왜냐하면 이제 외벌이지만 400번 더 가정했어. 그럼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를 모은다면 거의 노후 문제는 없는. 그리고 50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두 부부 다 놀면서 이 돈을 운용한 돈을 꺼내 쓴다고 생각하면 보통 4% 꺼내 쓴다고 그러거든요. 한 6억 됐는데 4%를 꺼냈으면 2,400, 월 200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될 때까지 월 200씩 꺼내 쓰다가 65세 된 다음부터는 월 100씩 꺼내 쓰면 되잖아요. 원금은 그대로고. 네, 그리고 남는 돈, 자투리 돈들 6%로 만약 운용한다고 치면 자산이 계속 더 늘겠죠. 왜냐하면 4%만 꺼냈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전략의 이제 좋은 점이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매월 그냥 계속 똑같이 넣다가 연말 정산할 때 확인해 보니까 달러는 예를 들어서 한 1,400대 있고 주식은 1,000만 원 돼서 2,400 그냥 0이다 수익이. 그러면 저 미국 국채를 한 200만 원 팔아서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을 200만 원 사주는. 그래서 1,200, 1,200을 다시 맞추는. 요 리밸런싱이라는 것만 한번 하면 거의 수익이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바쁜 직장인이 1년에 한 번만 연말 그렇게 정산 받을 때.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거는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한 투자 방법인 것 어려움 같아요. 어려움 못해요.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면 방금 질문도 왔지만 30대에 둘이 악착같이 노력해서 맞벌이도 하고 정말 여행 한번 안 다니고 3억을 모았다. 아까 200씩 모으면 3억 충분히 넘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수적으로 제가 지금 3억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어디 뭐 결혼식 그러니까 주면 10년 동안 모았을 때. 그러니까 원금은 2억 4천이지만 불린 돈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부른 거죠. 그래서 3억 중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는 거죠. 3억 중반 정도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 자산을 모으면서 투자를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거를 많이 오른 걸로 사면 그러면 언젠가는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영원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환율은 올랐다 그러면 언젠간 빠질 거고 주가는 폭락했다면 언젠간 반등하니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 폭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면 이익이 좋아지거든.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투자를 하는데 이 전략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말 내가 투자했던 시기가 운이 정말 없어서 잃어버린 10년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언제 2010년 되잖아요. 2007년 2000포인트, 2016년 2000포인트. 10년 동안 한 1%도 안 올랐거든요. 물론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나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달러를 들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고 주가 조금만 빠지면 달러 팔고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하니까 사들인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은 나요. 그러나 수익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나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또 돈도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럴 땐 투자 3분법. 이건 간단해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3억이다 그러면 1억은 한국 주식 똑같아요. 그 다음 1억은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죠.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미국 주식이 안 좋을 때가 많고, 미국 주식 시장이 나쁠 때 한국이 좋을 때가 많죠. 대표적인 게 2000년대. 이때는 미국이 10년 내내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고점에서 반토막 난 상태로 기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는 한국 주식이 그때 4배 났거든. 4배 났어요. 500포인트가 와. 2000포인트 됐어요. 반대로 지난 10년은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뭐 이제 2600으로. 우리는 별로 못 올랐죠. 네네. 자, 그러면 둘 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둘 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한 데 따르는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거를 이제 미국 국채로 국채로. 커버한다. 그리고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지.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 안전자산이니까 한국 주식시장 좀 나쁘더라도 달러에서 벌면 되잖아. 이 기가 막히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높은 수익을 내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익을 내면서 또 안정성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예, 그런 이거는 지난 20년 투자네요.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7% 이상 나요. 왜?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게 3억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3억이 있기 전에 그냥 이렇게 적립식처럼 월 적금 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못 견디니까 이 전략을 제가 추천하는 거죠. 주식은 내가 꼭 사고 나면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 제일 좋은 게 주식 적립 투자죠. 알지만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추천하는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30% 폭락할 때 그때 주식 산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적립 투자 다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이 반반 투자인 거죠. 그래서 적립 투자할 때는 반반 투자가 최고예요. 100만 원씩 한국 주식, 미국 국채 쭉 사다가 1년 딱 지난 다음에 1200 넣었는데 수익이 어떻게 됐나? 1년에 한번 우리가 그거 해보는 거죠. 가계부, 금융가계부를 작성했는데 3000이 됐네? 이러면 이제 번 걸 못 벌은 애한테 넣어주는. 1년에 한 번만 매매하면 돼. 나머지는 적금 들듯이. 그게 또 그 증권사 계좌나 이런 데다가 예수금을 넣기만 하면 예약 주문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몇천, 몇 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100만 원씩 사는데 그게 뭐 거래 비용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차곡차곡 넣고 또 그러다가 보너스 나온 달에는 좀 더 넣고 예금 풍차랑 비슷한데 수익은 훨씬 좋은 거죠. 그럼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가 그 증권사에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미국 국채 선물이라는 걸 사면 돼요. 아, 미국 국채 예. 선물. 예, 그 상품명이 그런 건가요? 그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0.01%인가 그럴걸요? 이거 뭐 최고죠. 이거 사기 싫으면 이게 또 무섭다. 그러면 SOFR.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예금을 상장시켜 놓은 거. 외화 예금 상장시켜. SOFR. 이것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아무튼 핵심은 원화 자산만 사면 안 되고 달러를 같이 살아. 그리고 투자 상품법은 달러를 3분의 2 정도 사라. 이렇게 보는 거죠. 반반 투자는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그리고 상품법 투자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그렇죠. 이렇게. 이거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연 한 7% 수익이 나니까 자, 3억에 애 키우느라 돈 한 푼 더 못 모은다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출을 7% 인출 안 한다면 자산이 계속 쌓이겠죠. 수익률이 7%니까.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할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두 번째, 그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3, 4억 정도의 시드머니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젊을 때, 재테크는 젊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흑수저들의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한 40대 되면 부모님 나이 70이에요. 맞아요. 부모 보양비. 네,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40대 저축은 거의 기대 안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애 또 사교육 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애가 공부가 어중간하면 사교육비가 나가거든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본인이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낼 수가 없죠. 또 학원에 친구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중2를 하나 키우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첫째는 대학생이에요. 어디 저한테 감히. 그런데 아무튼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기 때문에 40대에 돈 모은다 정말 쉽지 않고요. 그때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지출도 많고 기분도 내요. 또 사람들이 월급 올랐다고. 맞아요. 그러니 30대의 석수저들은 승부를 그때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월급 받는 분들도 지금부터 그거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너무 좋은 전략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재 단순히 그냥 정기적금, 뭐 정기 요거에만 넣을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것도.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전략이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나라 망한다고 할 때 늘 환율이 급등하잖아.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는데 또 달러에 올인했다가 환율 빠지면 손해니까. 에이 모르겠다 모를 땐 둘 다 반반. 짬짜면 짜장 짬뽕 다 먹고 싶을 땐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볶음면도 먹고 싶어. 그러면 투자 상품법.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로만 하면 연수익률이 6에서 8% 사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금저축 가입한 거 계좌 수익률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사회 전체 평균이 1%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게 큰 운용자산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6.3 정도 내잖아요. 지금 제가 한 게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을 단순화한 거예요. 또 개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방법으로 그쵸, 말씀해 주신 한국에 거네요. 상장돼 있는.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돈이 좀 더 많이 모였어. 이제 6억이 넘어. 자, 이러면 이제 슬슬 해외 계좌를 열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6억에서 8억 정도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 그 이자랑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정도 자금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한 50대 정도 됐겠네요. 된 거죠. 예, 근데 아니 내가 운이 좋아서 투자 3분법을 더 빨리 열심히 그럴 했는데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한 8억이 됐어.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전략이 이제 탈무드 투자. 요거는 뭐냐면 네. 똑같아요. 투자 3분법하고 똑같은데 미국 주식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무섭잖아. 요걸 빼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예, 미국 리츠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은 전략이냐면 미국 리츠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외화 예금에서 뭐 이자가 지금은 5% 나오지만 연평균이면 한 3% 나오겠지. 3%? 그렇잖아. 그럼 5억, 6억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6억에 3% 이자가 나면 368, 1,800만 원의 이자가 나오죠. 이미 금융종합과세 많이 걸리겠다. 그죠? 1,800. 자, 거기다가 2억을 가지고 또 5% 정도 뭐 이런 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 정도의 배당만 받아도 1,800이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68.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자산인데다가 리밸런싱 하니까 그래서 1,800이라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현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굳이 원금을 빼지 않고 이 3, 4% 정도의 이자나 이 배당금으로 생활을 할 수 하고 있죠. 또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돈 나오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내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거나 공공근로든 뭘 하면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산은 저기 연평균 이 탈무드 전략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나거든요.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몰라. 그렇지만 이 정도 자산에서 3%라는 배당을 빼더라도 5%의 수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5%로 가면 17년, 18년 정도 지나면 6억이 12억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3% 이자를 빼서 생활을 하면서 5%는 계속 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8%가 3% 이자에 5% 가격 상승으로 돼 있는데 이자는 우리가 다 빼지만 5%는 어떻게? 또 계속 축적이 축적이 되죠. 어. 그래서 한 70대면 70이 뭐야? 한 65세 정도 되면 12억 돼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10%. 이제 상속을 걱정해야 되겠죠. 28, 9에 만나서 30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애 둘을 놓는 사이에 월 한 200 정도 악착같이 저축을 맞벌이를 하면서 200 정도 저축을 200을 일단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라.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애기 어릴 때 원체 귀엽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받아온 옷 입혀도 이뻐요. 그게 뭐가 그때 어릴 때 그런 걸 종목을 해야 돼? 나이 들어서 롤렉스 결혼할 때 롤렉스 채워주는 게 낫지. 어릴 때 그거 뭐 기억도 안 나는 거 해줘서 뭐해? 꼭 차 몰고 동네 들로 산으로 다녀야 돼? 그냥 동네 산책하는 게 낫지.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욕심에 그렇게 막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참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걸 여행을 영원히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세레머니 때 한 번씩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우리 한번 지방 한번 제주도, 2억에 일본, 4억에 동남아, 8억에 하와이, 16억에 유럽 한 달 살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은 또 더 자극이 돼서 동기부여가 돼서 다 2배가 될 또 때, 예, 자산이 열심히 배가 또 될 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산이 배가 될 때, 그리고 32억 되면 정말 한 달 살기 한번 하실 수도 좋잖아요. 이 개인이 연 6%를 꾸준하게 낸다는 거는 국민연금, 상당히 예, 어렵거든요. 국민연금은 그 어려운 걸 99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했잖아요. 올해 벌써 9% 벌었어요. 6월까지.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건 별다른 전략이 없어. 얘네가 국민연금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산을 2개, 3개 정도로 배분해 놓고 많이 빠진 거를 물타요, 계속.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물론 욕먹지만 우리끼리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났네? 10년에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참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안 참으니까 국민연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6%. 근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이나 또는 탈무드 투자법 같은 거 하면 7, 8%도 사실 그렇게 아주 멀리 있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꾸준하게만 된다면은 너무나 또 좋은 게 우리가 월급을 투자죠. 갖고 물을 타며 투자를 하니까 물 타면서 투자를 하면 매년 계속 잔고가 늘거든요. 그 기분, 이게 이렇게 늘어요. 지수 커브로 늘거든요. 2008년 이후 딱 15년 만에 이렇게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한 지 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시드머니가 이제 퇴직금 받아서 증권사 리서치 팀장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 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 종잣돈은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보다 많았습니다만 15년 만에 올해까지 15년 만에 딱 되더라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면 돼요. 이체만 시키고요. 연간에 한 번만 리밸런싱만 하면 되니까 시장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전
작년에 이맘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산다고, 한국 부동산 산다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네, 사람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추석 선물 세트 받는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출연하면서 내가 다 포지션 공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기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는 한국의 30년차 에코노미스트입니다. 이거가 우리 애들한테 자랑이 되는 건데 이런 전략들이 뭐가 별거 없잖아요. 단순하지만 시간을 믿고 투자하자. 10년만 해보자. 그러면 시드머니 3억에서 4억 만들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최근에 2차 하락이 올 것이다. 그건 이제 가능성은 있죠. 그 금리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오를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미 연준이 지금 5.5까지 올려놨는데 저걸 한 6%까지 올린다 그러면 한국은행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금리 차이가 한 10% 이상 벌어졌는데 그러면 시장금리가 오르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오르. 부동산에 2차 위기가 온다 만다라는 걸 결정하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미국 금리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10년물 국고금리가 4% 넘었잖아요. 저게 5%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전채 금리가 4%에 머물러 있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전채 금리가 결국 금융채, 은행들 채권 발행 금리랑 비슷하니까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채나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신용이 제일 좋은 금융기관들, 공기업의 회사채 금리인데 그 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장의 체감 대출 금리가 오르죠. 그래서 최근에 좀 대출 금리 올랐잖아요. 그렇죠. 적격 보금자리 이론 이런 것도 3%대 다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조정으로 가겠죠. 얼마나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급등세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중이지 리딩 단지들은 이제 거의 상승이 멈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반등하는 단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나오는데 있으니까. 그거는 확산 거래가 안 되던 단지가 되는 거죠. 리딩 단지. 그러니까 KB 스타 50 아파트, 선도 아파트. 그렇죠. KB에서 작성하는 선도 아파트 50단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헬리오시티. 그리고 저기 끝에가 DMC자인가? 그렇게 되는 50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리스트를 보시면 대부분 90%에서 80%까지 다 회복했어요. 여기서 산다라는 건 전고점 넘는 걸 의미하죠. 거래 비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무조건 넘을 거야 라고 지르는 건 굉장히 큰 확신이 필요한데 2021년 전고점에 비해 지금 이 경제가 좋은 게 있어요? 금리는 2배, 수출은 마이너스 10몇 %, 거기다가 정부 재정 긴축, 내년 예산안 보고 있으면 한탄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2021년 그 좋았던 시기에 비교해서 2년 지나서 지금 형편없이 경제가 나쁜데 집값은 그때 90%를 대부분의 단지, 리딩 단지가 회복했고 여기서 그걸 살려면 이제 고점이 넘어야 이익이 나는 구간인데 여기서 더 오른다? 이상하죠. 그럼 반대로 빠질 거냐? 금리가 작년 고점 대비 2% 빠졌는데 또 폭락? 지금 미분양 주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오를 것도 없는데 또 밑으로 보니까 뭐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강한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미친 척하고 더 많이 세게 올리고 뭐 미국 시장 금리가 폭등하고 이러면 부동산만 나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더 박살나겠죠. 그런 충격이 있다라는 걸 예측한다면 주식시장 미리 빠져야 되는데 뭐 2,500에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봐도 그냥 재미없는 구간이지 폭락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냥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향후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달려 진행이 있는데 될지. 그게 지금 요새 원유 가격이 그 사우디가 또 감산했잖아. 그 아람코 추가 상장 때문에 지금 저 유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냐고. 아냐고요. 11연속 올랐어요, 유가가. 이 드라이빙 시즌 끝나서 국제 유가가 대부분 9월에 폭락하는데 매년 9월은 유가 빠지는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급등하잖아. 이걸 어떻게 예측해? 그리고 국제 유가 오르면 인플레 걱정이 되니까 미 연준이 금리 진짜 인상할 수도 있지. 그걸 예측해서 온다 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저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신이죠. 그냥 리스크가 있다. 근데 저는 뭐 좀 지금 호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선도장지 중심으로 해서 호가 좀 조정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뭐 지난 1월인가 2월 저점을 깨러 간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금리가 그보다 훨씬 낮은데 몇 개 져야 되는지 또 그것도 이해를 모르겠고. 미분양도 확 줄었고. 지금 부동산을 보면은 약간은 좀 불안한 반등이 있는 그런 좀 장인 것 같은데 이런 긴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시기와 좀 비슷한지? 2009년하고 되게 비슷해요. 2009년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폭락 후 폭등했어요. 폭락 후 폭등? 2008년 폭락, 2009년 폭등. 금리 하락 때문이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그때 김중수 총재가 금리 인상하면서 하우스푸어 사태. 금리에 달린 일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97년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장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1997년 이전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국이 같이 오르고 내렸어요. 지역 간의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아파트 단독주택이 같이 오르고 내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단독주택을 사도 같이 오르고요. 아파트를 사도 같이 오르요. 그랬는데 97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양극화. 우린 다 알죠. 아파트랑 단독주택. 서울이랑 지방, 양극화가 첫 번째 시작되고 두 번째가 1997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자율입니다.
그때부터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해줬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주담대를 일으키면서 집을 주담대라는 사는 게... 말이 그때 생겼어요. 그전에는 주택은행이 해주는 2천만 원까지 한도 대출이 모든 것이었고요. 그래서 다들 집을 살 때 어디 가냐면 상호금융 가서 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그때 대출금리 18%?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이 집 사기 훨씬 어려웠고요. 지금처럼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97년 이제 제일은행부터 뒤에 2002년 외환은행까지 우리나라 상장돼 있던 그 좋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조흥은행이랑 막. 조흥은행도 없어졌고요. 서울신탁은행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상업이랑 한일이 합쳐져서 한일은행, 우리은행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깨달았죠.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는 건 같이 우리가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계. 그렇죠. 기업들은 구조조정해라. 대신 우리는 대출을 가계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죠. 그래서 이자율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꺾이고 2008년. 그죠? 그때 우리나라 이자율이 막 5.25까지 올랐죠, 그때. 그러면 난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박살. 그 다음에 또 김조수 총재가 자스민 혁명. 그 북아프리카 민주혁명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또 발생했죠. 그때 또 금리 인상하면서 하우스푸어 사태. 그러다가 다시 2010년대 중반에 초유의 저금리 1.25%까지 저금리를 만드니까 부동산 급등.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정책금리 3.5%까지 올리니까 또 부동산 멸망. 그리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부가 정책금리는 못 내려주지만 시장금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적격 보금자리론에 채권시장 안정기금 도입해가지고 한전채 같은 경우 작년에 6%였는데 지금 4% 안 하잖아요. 시장금리가 2%나 빠졌어. 그러니까 반등한 거죠. 90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명목 기준으로는 17% 빠졌는데 그 사이 8년 동안 빠졌는데 그 8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한 50% 났어요. 그러니까 60% 빠진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집 산 사람들은 사실 다 망했어요. 일본의 90년대 아파트 가격 빠진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망하고 한국은 안 망했죠? 바로 우리는 명목 가격은 10%밖에 안 빠졌고 인플레로 녹여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가격을 떨어뜨린 거지. 일본은 인플레가 없는 나라에서 절대 가격이 빠지니까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없으니까 명목 가격이 안 빠지면 사람들이 착시 속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나의 자산은 박살이 났다는 걸 인지 못하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그때 다 털었어요. 90년에서 98년 사이에 다 털었어요. 이게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나라의 행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의 역사에 실려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명목 가격은 거의 이렇게 안 빠져. 한 10% 빠지고 끝났는데 인플레이션이 매년 10몇 %씩 발생했었거든요. 특히 90년대 초반에. 인플레가 10%가 나는데 집값이 그대로 있으면 10% 빠진 거잖아. 그렇죠. 그게 근데 6년, 7년을 빠진 건데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죠. 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저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고향에 물려주신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제가 대구의 중구 남산동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물려주셨는데 20년 지나고 팔러 갔더니 5천만 원 못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때 90년대, 80년대는 10몇 %씩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10몇 %면 아까 우리가 했던 7.2의 법칙에 따르면 7.2%씩 오르면 10년에 2배라며. 그럼 물가가 7.2% 오르면 10년에 반토막 나는 거잖아. 반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자산을 대구에 있는 중구 단독주택 산 20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4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이 난 거죠. 실질 가치가. 그런 사람 많죠? 서울에도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디 탁정 지역 이용해봐요? 네. 강북의 단독주택들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등기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서울 아니니까 땅값이 오르면서 안 오르지 올라요. 않았을까요? 안 올라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재개발 투자해서 성공해서 신축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으신 분들 존경합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운이 좋아야만 재개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소유자의 대부분은 누굴까요? 나이 드신 분들. 네, 75세 이상 노인들이 75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그냥 거기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반대하죠. 그리고 또 힘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면 수선이라도 제대로 되겠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동네에 창 하나 깨져 있는 집이 방치돼 있으면 전부 이제 거기 온 동네 불량배가 다 몰려들죠. 가로등도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CCTV도 부서지죠.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떠나고 그러면서 떠나죠. 땅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는 방법은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망리단길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 90년대 당시에 90년대 이제 버블이 터진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경기 일어나나요? 나빠지고 공급이 많았죠. 경기는 이제 3조 호황이 끝났고요. 그 유명한 3조 호황이 끝났고 이제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끝났고 두 번째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해서 진짜 200만 호 이상 건설했어요. 신도시. 네, 신도시. 그래서 저는 일산 살았는데 뭐 아시잖아요. 일산 집값이 최근에 좀 올랐지 그동안 되게 못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중산부터 탄현부터 주변에 있는
그 끝없이 신도시가 가지를 치면서 일산 신도시 주변에 어마어마한 공급이 벌어지면서 일산 신도시 집값이 못 올랐죠. 똑같아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빠지죠. 근데 우린 뭐 요새 지난 10년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주택 시장에서의 요인으로 그냥 그건 상승 요인으로만 있지 별로 큰 충격이 없죠. 그때 당시 특히나 뭐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청약을 통해서 모아 나가며 갚아 나가셨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훨씬 더 받는다는 많이 걸 받죠. 말씀하시는 많이 거네요. 받죠. 그럼 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기회를 찾고 돈을 그럼. 버는 분들이 또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집을 살 때 주변에 부자 친척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집을 살 거면 아파트를 사야 돼. 단독주택은 사면 안 된다. 단독주택은 지을 땐 좋지만 낡아가면 이게 참 힘들고 네가 지금 사는 이 지역이 또 옆에가 재건축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래 아파트 사야 되겠다 싶어서 아빠 우리 아파트 사요 그랬는데 아빠가 답답해서 싫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특성이잖아요. 마당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그 똑같은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 그때 저희 아버님 40대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경험이 축적되고 공부를 하고 이런 특히 역사 속에서 어떤 가치들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를 좀 알면 좋은데 그런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 아쉽죠. 결과적으로는 내 관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를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다 안 듣죠.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잖아요. 또 나는 다를 거야라는 그렇죠. 또, 또 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운. 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에이, 말도 안 이런 되는 소리. 말씀을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시거든요? 소리. 정말 이게 저는 희대의 개똥 같은 소리다. 왜 실거주도 아니 저는 좋은 데로 하지만 가셨죠? 그거는 제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97년 이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리에 부동산이 예민해지고 하나는 부동산 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자, 근데 서울의 아파트 얼마예요? 중간값이 9억 7천이에요. 자, 그걸 사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는 사야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 상위 10% 커트라인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집 한 채라는 거에도 단순히 그냥 집이 내가 그냥 거주할 집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 집이 한 매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가치 있는 집을 사야 된다는 불황의 건가요? 거래가 되냐 이거죠. 질문 제 답의 핵심은 불황의 급매로 내놓으면 거래라도 되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KB 리딩 단지 50 정도나 그 단지 근처에 있는 한 2,000세대 되고 1,0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매수의 대상인 거고 그거 아닌 거는 월세로 살면 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투자 3분법이나 탈문드 투자법으로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꼭 왜 집을 사야 돼요? 도대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는 날아가고 단독주택은 밑으로 저희 실질 가치가 8분의 1 토막 났다 그랬잖아요. 20년 보유해서. 그런 집이 지금 천지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종잣돈이 없으니까 그런 집이라도 왜 사요?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그 귀한 돈을 왜 수익이 안 나는 자산에 넣어요? 투자 3분법 돌리고 반반 투자법을 해서 연 6에서 7%를 계속 돌려야 될 돈을 주거가치 그거 하나로 요새 오피스텔 월세, 빌라의 월세 이런 거 살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반반 투자하세요. 반반 투자. 내 집 같은 거 생각하지 내 집 마요. 마련 하지 말고요. 월세로 살면 됩니다. 월세가 지금 역사상 최저 월세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서 연 6에서 8%를 하면요. 10년에 6억이 돼요. 근데 그걸 집에 넣어두면 그게 10년에 집값이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각종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살고 팔 때 드는 매매 비용 거기다 정부가 세금 때리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직장 없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되면 정말 엄청나게 도둑 맞거든요. 왜 집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재테크를 하는 게 목적이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지 왜 집을 사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집은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 가치 있는 집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가 앞으로 미래가 밝은 집인지를 파악할 눈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거주 가치도 뭐 있을지언정 자산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 주식 사는 것만큼 힘들다.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뭐 하는 시대에는 레버리지 막 해줄 때는 좋았지.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
경제 성장이 옛날만큼 안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인구 감소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 알고 여기다가 성장 산업들은 아주 집약되고 있잖아요. IT에 뭐 2차 전지에 바이오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는데 여기서 이것만 사면 돼라는 집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지지 않았어요? 밴드가? 제가 진짜 편하게 번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가격 지난 10년, 20년 가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센트럴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들 가격 한번 보세요. 강북이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다 오르지 않아요. 네,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30년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한국 주식으로는 부자 되기 어렵다. 아, 이런 안 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또 간혹 뭐 최근에 이슈 인기였던 에코프로 같은 거 작년에 10만 원대였는데 막 100만 원 넘고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살 분들은 사세요. 되던가요, 근데? 저는 개별 종목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새 가장 핫한 종목 노르보노 디스크 갖고 있다고 저번에 자랑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와서 자랑했죠. 살 빼는 양반들은 네. 막 급등하는 거예요. 좋다고 팔았지. 작년에 집 살 때. 올해 네, 자꾸 끌어모으기 세배가 위해서. 오르던데? 이게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뭐 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어요.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개별 종목으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간단해요. 세력이랑 친구가 되면 돼요. 두 번째, 내부자, 대주주가 주가를 뭐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증자를 함으로써 회사를 살리고 싶은 작전 세력과 결탁한 대주주의 친구가 되든가. 세 번째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든가. 뭐야, 일본 직장인들은 다 어렵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금수저는요 실패해도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줄 거기 때문에 계속 지르다 보면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3번인가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한 기업가 아니에요. 근데 집이 워낙 부자니까 계속 돈을 대주다 보니까 결국 터진 거예요. 부자들은요 잘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밀어주잖아. 계속 긁을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운이 터질 수 있지. 근데 긁으려면 푼돈을 갖고 긁어서는 안 되잖아. 1억씩 넣어서 긁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증여해 주는 사람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게 되냐고. 결국 앞에 2개밖에 없는데 세력이랑 친구 먹던가. 근데 세력이 친구라고 계속 챙겨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주주가 그런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지고 있는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올리는 걸 들어준다. 그것도 부자네. 왜냐하면 상장 기업의 대주주하고 친인척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취직 걱정 없는 집안이잖아. 큰아버지 내 취직하면 되지. 작은아버지 취직하면 되지. 그런 집안이잖아. 결국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주식으로 작전으로 해서 뭘 큰 테마주를 따라가서 벌었다라는 분들은 그게 그 성공이 되게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CFD 같은 거에서 털려서 영혼까지 털린 사람들 천진데 나는 정말 세력으로 따고 가서 성공하는 작전에 올라타서 성공해서 엑시트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대박 종목이라고 치면 물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지면. 못한다니까요. 왜? 판돈이 적은데 무슨 수로 벌벌벌 떨다가 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이 많은 애가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여기다가 세 번째, 정보력 떨어지지? 거기다가 판돈 적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 외국인이지. 뭔 소리야. 우리나라 주주가 무슨 손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쓸어버리는데 일반 법인의 대표들도 자기 마음대로 주식 안 된다고 토로하시는데 제가 자문해드리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일반 법인의 대표님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자기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외국인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바로 뭐냐면 대주주랑 일반 주주 사이에 주식의 가치가 같지 않아요. 한샘이 대표적이야. 한샘이 사모펀드한테 팔았잖아. 회장님이 나이 드셔서. 팔았는데 그때 주가보다 2배를 받고 팔았어요. 그 말은 뭘 뜻하냐 하면 한샘 일반 주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5만 원이면 대주주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이 1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 대주주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도 전횡을 휘두르고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매각을 결정하고 사업의 양수 인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이긴 적이 없잖아. 이긴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소액 주주가 뭉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왜 다 단타 치고 있는데 무슨 힘들게 주주총회장을 왜 가? 거기다가 두 번째 돈이 적잖아. 그러니까 뭉쳐봐야 5%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금리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인덱스 사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코스피 200 사라는 이야기예요. 왜 개별 종목을 하냐고요. 그 분석도 안 되고 분석 능력이 있는 증권사 직원들도 연락이 안 되는데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다가 세력이랑 뭐 하거나 네트워크 있거나 집안에 누구 일간 친척이라도 뭔가 임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도 그래. 경북 고령 출신으로 뭐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누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이 1000만 도시. 얼마나 외롭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외국인하고 친해? 외국인의 매매를 이해할 만한 어떤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힘든데 30년차 이코노미스트인 저도 외국인의 매매 이런 거를 어선프레하게는 알죠. 그리고 예측도 좀 하지만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보력이 많은, 매일 블룸버그 단말기를 제자리에다 놓고서 보고 있는 저도 베팅 안 하는데 환율 급등했을 때나 달러 팔고 한국 부동산 주식 사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리밸런싱 매매만 하지 공격적인 베팅을 안 하는 이유가 저도 그거에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개미가 운이 따르기를 로또랑 뭐가 달라? 그리고 로또의 최종적은 뭐예요? 파는 데만 돈을 벌지 개인은 못 번다라는 게 특징 아니에요? 그럼 한국의 테마주 투자는 로또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증권사랑 거래소에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반반 투자, 직장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반반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그럼 그 한국 주식에서 이 한국 주식은 개별 종목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아니면 MSCI 코리아. 저는 코스피 200도 이제는 비추해야 될 것 같고요. 왜요? 이상한 기업들이 그 코스피 200 종목이 편입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MSCI 코리아 지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MSCI 코리아 지수는 수익은 조금 더 나은 대신 이게 비용이 좀 있어요. 수수료가 좀 더 센가요? 네, 수수료가 셉니다. 왜냐면 그 MSCI사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 싼 걸 좋아하시면 코스피 200. 나는 이상한 종목 편입돼가지고 그거 인덱스 펀드가 그거 사느라고 따라 사느라고 고생하는 거 그 꼴 보기 싫으면 MSCI 코리아.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요즘 뭐 일본 뭐 투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하고 있어요. 일본 리츠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개별 주식보다는 오히려 네, 글로벌 분산 투자가 훨 낫죠. 글로벌 할 분산 거라면. 투자? 그래서 투자 3분법이 두 번째로 나왔던 이유가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좀 해라. 참고로 저희 프리즘 로보드바이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그 국민연금을 복제하는 펀드가 중립형인데 그 중립형의 한국 주식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50%는 되지 10%. 10%요? 한국 주식은 그렇게 올인할 가치가 없어요. 폭락했을 때만 사면 돼요. 리밸런싱 차원에서. 주주 중시 경영 따위는 없지. 재벌들 뭐 대주주가 다 해먹잖아요. 슈킹.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뭐 개미가 종목 골라가지고 뭐 해보려 그러면 맨날 뭐 작전 세력들 때문에 우당탕. 뭐 하고 단타 맨날 시장의 변동성 세계에서 뭐 최고 레벨. 이런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시장을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황 이후에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때 불황에 와서 시장이 피바다될 때 사는 거지. 그러려면 딴 데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서 다른 데 투자하면서 돈을 불려놔야지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작년 이맘때 주식을 못 샀나? 모두 투자돼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다 물려있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왜냐하면 뭘 팔고 사야 되니까. 그건 못 하거든. 근데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환율 1,400원인데. 그때 채권을 사도 되고 주식을 사도 되거든. 레고랜드 때. 6%짜리 한전채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금리가 4%니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채권, 주식 뭐든 사면 떼돈을 버는 시기가 작년 이맘때 9월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왜 못 샀나? 여윳돈이 없었어. 그럼 여윳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 달러다. 그게 반반. 그게 반반. 네, 반반. 투자 3분법은 좀 더 공격적인 거.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 너무 좋죠. 또 일본 투자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또 엔화가 싸져가지고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투자와 잘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럼요. 일반인들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물건값이 싸다라는 건 그 나라 화폐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야지. 일본 엔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자가 0이야. 그걸 왜 사?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일본 니케이 지수 투자하는 ETF를 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 쌀 거 아니에요. 달러 표시로 보면 아직도 오른 게 없잖아요. 니케이 지수 3만엔 그러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 MSCI 저펜 인덱스 같은 거 보면 아직도 3분의 1 토막 난다. 너무너무 싸다. 그런데 이번 분기, 2분기 일본 기업, 상장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예요. 아베노믹스 효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아베 싫어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아베는 영웅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일본 리츠를 사고 있는데 일본 리츠는 한국에 상장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상장은 돼 있는데 환액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엔 약세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환액지한 걸 왜 사? 그래서 일본 리츠는 뭘 사냐면 저는 아이쉐어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 회사죠. 아이쉐어스에서 하는 저펜 코어 리츠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 일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사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증권 계좌 열어서. 아, 외화증권 네, 우리 계좌를 아까 열어서? 미국 리츠 이런 거 살 때도 미국 리츠 계좌를 해외 투자 계좌를 열어서 샀던 것처럼 환전해서 사면 돼요. 꿀팁 하나만 드리자면 환전 이벤트 하는 증권사에서 가서 계좌를 열어서 사면 제일 쌉니다. 어디 증권사가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 ETF는 상장돼 있어요. 한국에. 그러면 우리 그냥 증권 그거 일반 증권회사 그 앱 들어가서 그냥 사면 사는 됩니다. 것처럼?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저는 전체 자산의 10% 안쪽이죠.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자산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매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가격은 바뀌는데 내 맞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네, 어떻게 네, 알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처럼 스타트업 대표는 장외 지분 가치가 훨씬 더 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장외 기업에 있는 가치는 바뀌기 때문에 투자만 잘 받으면 좋겠다, 그죠? 계속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하지? 맞아. 내가 지금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이 10이 있으면 6은 부동산이에요. 6은 부동산이에요. 네, 작년에 제가 그 네. 똘똘한 한 차를 실거주 샀어요. 이동을 하셨죠. 똘똘한 한 차를 샀잖아요. 좋은 타이밍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네. 나머지 4가 네, 나머지 있어요. 4. 4가 있는데 3은 자산 배분 계좌에 묶여 있어요. 지금 제가 프리즘 아. 제가 운영하는데 넣어야죠. 네네네. 제 법인 계좌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넣어놨고요. 1 정도가 이제 여윳돈이거든요. 뭐 차를 살까, 여행을 갈까 하면서 모으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엔화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6은 부동산, 그리고 3은 지금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전부 저기 그 프리즘 중립형 정도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1은 엔화. 엔에 좀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이죠. 내년 여행 경비를 여기서 뽑아보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셨고 그 이룬 자산을 분배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반반. 자산을 모아가는 사람은 한테는 반반. 반반이 마음 편하다. 그리고 반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엔도 좀 사든가. 투자 3분법에 한국 주식이 3분의 1이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반 정도 쪼개서 미국 거를 반 쪼개는 게 아니라 아니, 미국이 여기서도 미국 한국 그 인덱스를 한국 주식을 왜 사? 한국 인덱스를 반 쪼개가지고 쪼개서 일본 니케이를 절반을 사는. 네, 일본 일본 니케이. 니케이를 사는. 그것도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을 지금 투자해서 모르겠죠. 네. 워렌 버핏 영감처럼 2020년에 돈 싸들고 가서 일본의 상사주 이런 거 살 수 있는 능력자는 되는데. 그럼 우리 미국 주식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미국 주식도 ETF로. 예. 수수료 엄청 싸요. 살 때 TR, 토탈 리턴 펀드로 사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엔화가 워낙에 싸졌으니까 엔화를 환전해가지고 그걸로 미국이나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투기죠. 이건 투자가 아니죠. 두 군데를 베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N로 환전해서 일본에서 미국 국채 사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게 첫 번째 N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걸 이 사람은 오픈돼 있고요. 일본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30년물을 사는데 미국 국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죠. 2배 레버리지가 들어간 거죠. 환 레버리지가 하나 들어갔고 미국 국채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30년짜리 채권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30년짜리 채권 가격이 40% 빠졌어요. 주식보다 더 빠졌어요. 그런 걸 산다라는 걸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용감하신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야지 뭐하러 N을 환전해서 사요? 왜 그러고 투자를 해요? 이 짧은 인생 안전하게 확률 높은 투자를 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우리 기대대로 안 돼가지고 깨먹고 그러는 게 인생인데 아까 반반 투자법도 100% 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 10% 벌고 어떤 애 마이너스 2%에서 6%인 거지. 그게 어떻게 매번 플러스가 나면 누구나 다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야지. 근데 그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남이 안 하니까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좀 더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반 투자나 투자 3분법 또는 뭐 탈무드 투자법. 일단 일반인들은 한국의 개별 종목 투자는 적극 반대한다. 일반 직장인들이 개별 주식 종목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예, 30년. 삼성전자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좀 꾸준하게 내 금액을 저축 금액을 꾸준하게 잘 불리려면은 반반 투자, 인덱스 펀드로. 한국 인덱스 펀드 그리고 미국 국채도 SOFR이나 미국 국채 선물 같은 거. 네, 마음에 그런 드는 거 거. 사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좀 더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3분법 투자로 한국 주식 인덱스 펀드 그리고 미국 주식도 ETF 그리고 미국 국채도 이렇게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예,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어요. 수수료 전부 0.1%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또 일본 시장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면은 한국 인덱스 6분의 ETF에서 절반 정도 한국 6분의 1, 일본 6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채권 3분의 1.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보면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니까. 왜 그러냐면 환율 사이클이 한번 몇 년 오르고 한번 빠지면 몇 년 빠지니까. 지금은 이제 환율이 저는 빠지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쁜 투자 타이밍은 아닌데 원체 상반기 랠리를 바닥 2100에서 2700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0% 뭐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이 정도 랠리가 났는데 올해 여기서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고맙지. 지금 뭐 승부는 작년에 봤어야 되고 올해는 이제부터는 잔잔한 장이다. 별로 재미없는 장이다 봅니다. 1년을 보면 또 내년에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유의할 점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자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거 막 아껴요. 연말 연초 또는 자기 보너스 나오는 달. 이 투자가 지금 9월에 시작하셨으면 네. 내년 9월에 리밸런싱.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리밸런싱 하는 방법은 네, 비율 맞추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또는 반반. 엑셀로 그냥 계좌 가져와가지고 프린트하면 다 주잖아요. 엑셀로 자동으로 주거든요. 많이 오른 거는 좀 팔아서 그렇죠. 많이 빠진 거를 메워주는 거죠. 메워줘서 비율을 또 똑같게 만들어주는 1년마다 맞춘다. 네, 그게 겁나시면 저축을 할 때 많이 빠진 것만 저축해주는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니, 파는 게 부담스러워요. 매도가 쉽지 않잖아요. 주식 매도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빠진 거를 200만 원씩 계속 넣어서 반반을 맞추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비율만 맞추면 되지 그걸 언제 맞추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예적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는 거고 뭐 다른 그 외에 재테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그 투자에서 플러스 나인가 쉽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모아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원금 아니면 마이너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코코드림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라는 건 이게 주식에서는 네. 주식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평균 이상이실 거예요, 수익률이. 왜냐하면 그 동학개미 계좌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 정상이에요. 주가가 2배 올라도 우리는 손실이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서 아주 극소수의 손에 넘겨주는 경제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투자법을 하면은 큰 돈을 못 중간은 벌더라도 가요. 중간은 가요. 잃지 않고 그렇죠. 부자들 따라만 가면 안정적으로 되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